자, 이번에는 당대표 후보. 이런 얘기를 듣는 분입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아닌가? 이낙연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대선 주자로만 있으면 자기 관리만 잘 하면 되는데 대표가 되면 항상 끊임없이 등장하는 첨예한 현안, 입장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적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민심과 부딪힐 때도 있어요.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근데 왜 굳이 꼭 이 타이밍에 대표를 해야겠다고 나오신 겁니까? 만약에 다른 분이 대표를 하시고 제가 조용히 어디를 다니고 있으면 언론들이 끊임없이 제 의견을 물어보실 거예요. 어차피. 네. 그러면 제 확실한 입장을 밝히면 당의 뉴스보다 제 뉴스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거고요. 마치 당이 두 개인 것처럼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죠. 제가 국난극복위원장 때 겪었던 게 그거예요. 말을 바뀌었더니 저 사람 원래 저렇게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니겠어요? 당대표가 따로 있어서 말을 아낀 건데 네. 자기 인기 관리하느라고 말을 안 하는 거구나. 또는 순발력이 떨어진 것 아닐까? 원래부터 저런 사람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종의 이중 권력 현상이 벌어져요. 당이 두 개인 것처럼, 당 밖의 당인 것처럼 돼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데 역할을 하겠다. 대표를 맡으면 상처받을 텐데 그게 더 불리한 것 아니냐. 또는 김어준 총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장을 내면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척점에 서게 된다거나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거나 하면 손해가 아니냐. 그런 식의 유불리 계산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든 또는 다른 사람이 되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칭찬받는 거예요. 그 누구든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불리 계산법이 그런 식의 계산법은 좀 좁게 보는 것 아닐까.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도 있는데 이 정권을 성공시켜서 운명 공동체로 내가 다음에 이어가겠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저는 문재인 정부 절반 이상을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관계없는데요라고 말하는 건 위선이죠. 도지사로 정치 경력을 한 번은 정리하신 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당대표 이후에 이제 대권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문 대통령 사례를 보자면 첫 번째 대선 후보 도전 때 물론 절박했지만 두 번째 대선을 도전할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는 두 번째만큼 권력 의지가 견고하지 못했구나. 욕심한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진영을 대표해서 내가 반드시 이 권력을 가져와야지 하는 권력 의지가 두 번째는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강력한 권력 의지를 두 번째는 제가 느꼈어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미 한번 본인의 정치 인생을 딱 정리해서 여기까지야 했는데 대권은 그 권력 의지가 단단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도록 만드는 주변의 모두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가족도 괴롭히고 매일매일. 그 정도로 본인이 권력 의지가 견고하고 절실합니까? 저 혼자 몸이 아니니까요. 도지사 될 때 정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리한 건 아니고요. 지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끝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정리다하고 좀 다른 것이죠. 뭐 의지가 어느 정도냐 뭐 무게를 달아볼 수는 없는 건데 저 혼자의 인생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뭐 갖고 있죠. 반드시 정권 연장하는 그 임무를 달성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고 그 의지가 얼마나 견고한가. 요 앞에 김부겸 후보가 나오셨을 때
전당대회 후보로 부르셨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는 딴 거 물어보시니까 네. 불공정해질 것 같아요. 예. 전당대회도 여쭤볼 텐데 누구나 머릿속에는 아, 당대표 다음에는 대선 후보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선 후보들이 겪는 괴로움 같은 걸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난 절대로 못하겠다. 이 국가를 내가 저기까지 끌고 나와야 되겠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예, 당연히 의지가 있어야죠. 그런데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네. 식견, 경험, 전망, 통찰 이런 게 고루고루 있어야 되겠죠. 지켜보시죠. 네. 지켜보시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지켜봐라.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하셨지만 뭐 헌법이 모호하다, 뭐 입장이 애매하다, 논란을 피해간다 이런 비판을 최근 받으셨잖아요. 예, 그것은요. 이렇게 한번 봐주시지요. 네. 볼 준비 끝. 다른 정치인이 얘기하면 정치인의 발언이겠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면 정책이 저렇게 될라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당연히 신중해야죠. 그리고 특히 자기 직분이 아닌 것을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총리 시절에는 총리로서 충실히 했어요. 잘한다고 했어요. 4.15 총선 때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충실히 했어요. 그리고 잘했어요. 국난극복위원장으로서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자들은 국난극복을 묻질 않아요. 전당대회를 물어봐요. 그래서 그 대답을 피했어요.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난극복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한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국난극복위원회를 만들었던 이유는 국회 공백기간만이라도 국민의 마음을 국난극복에 모으자. 그러면서 국난극복에 협조하고 준비하자는 취지였어요. 실제로 하루에 4차례 토론회를 한 적도 있어요. 그것이 직분에 충실한 거라 생각해요. 국난극복위원장인데 왜 평론가 노릇을 충실히 못했느냐고 그러면 그건 언론의 요구일 뿐이지 저로서는 그건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까다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나와서 가까이 가기 어렵다, 무섭다, 곁을 안 준다. 아니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같이 일한 적이 없어요. 재선 이하는. 재선 이하는. 제가 여의도를 떠난 게 6년 내에요. 근데 재선 의원들은 4년 전에 여의도에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를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분들이 어려운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래도 괜히 친근하게 느끼고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시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지금 최고위원들은 친구를 원하는가? 큰형님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은 큰형님처럼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렵게 느끼는 것이다. 어려운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쉽겠어요. 앞으로 일을 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떤 걸 발견하게 될 겁니까? 아니 저하고 식사를 하거나 막걸리를 마시면 제가 무지하게 재밌어요. 정말. 그러니까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럴 겁니다. 그럴 거다. 예. 한 번도 말도 제대로 섞어보지 않고 총리니까 너무 높은 사람이고 뭐 그래서 높지도 않은데 다 오해입니까? 네 인상 같은 건데 인상이 매번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인생. 근데 같이 일했던 부하 직원들이 무서워하는 것도 있잖아요, 실제. 예. 그 무서운 사람 맞잖아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도지사건 국무총리건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건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일하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대충대충 하자 또는 편하게 지내자 그것이 상위 가치일 수가 없어요. 일은 제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건 또 별도의 문제지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일할 때는 아주 무섭게 그리고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완벽주의자라 그거 맞추다가 맨날 혼난다고. 서로 분위기 좋기 위해서 완벽하지 않은 행정을 계속하자.
그러면 안 되지요.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기한돼서 올라온다. 그러면 흠이 보여요. 그러면 흠을 메꿔야 될 것 아니에요. 메꾸자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 메꿔라, 이 자식아, 이렇게. 그걸 메꾸지 않은 채로 만약에 정책이 집행된다? 그러면 그 실패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완벽한 정책을 내놔도 성공할까 말까예요. 근데 하물며 이반 단계부터 흠이 있는 정책을 내놓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특히 정책의 실행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정책이 실행될 것인가 말 것인가. 실행되게 하는 힘이 실행력이에요.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실행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입안에 온 사람한테 이대로 하면 실행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예,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요? 한 세 번쯤 물으면 그다음부터 답을 안 쳐.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제가 드문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험 4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언론, 국회, 지방자치, 중앙정부. 그러니까 정책을 놓고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양쪽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면 그 정책이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잘못 해석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심지어 반대로 해석하는 공무원도 있어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열심히 협력하느냐. 그런 보장도 없어요. 현장에 가면 저항도 있을 수 있어요. 냉소도 있을 수 있어요. 외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협력하게 할 것인가 하는 건 대단히 고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국회 가면 어떻게 얻어맞을까? 언론에서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 그런 판단이 필요하죠.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면 어딘가에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빈틈을 보강하라고 지시하는 것일 뿐 내가 특히 까탈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게 까탈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작년 4월 4일 밤에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났어요. 한밤중에. 4월 5일에 오전에 첫 회의를 냈어요. 관계되는 장관들을 함께 모셔서 회의를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멤버가 아니었어요. 왜 안 오셨죠? 그랬더니 멤버가 아닙니다. 왜 멤버가 아니죠? 지금은 집 지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요? 다음 회의에는 나오시게 하세요. 지금 집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집을 짓겠다는 것은 지금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재민들께 설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불이 나거나 수해를 당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심지어 기억마저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앨범도 다 어디 가고 없어져요. 그건 정부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집이 날아가고 없죠? 생업도 어려워지죠?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먹고 자고 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 위로만 해드려서는 안 돼요. 눈앞이 보이게 해드려야 돼요. 일단 대피소는 어디에 준비하겠습니다. 거기에 2주 정도, 3주 정도 계시면 임시주택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임시주택은 7평 조금 넘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거기 사실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옛날 사시던 집을 복구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릴 겁니다. 이런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 집을 짓는 단계가 아니라 해서 설명조차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게 좀 까다로우라고 생각하지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40%까지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물론 총선 효과이긴 합니다만, 올라갔다가 이재명 지사가 꽤 상승했고, 본인은 그만큼의 낙폭이 생겼지 않습니까? 딱 비례하진 않지만, 총선은 이상과열이었다. 그렇게 봐야죠. 혹시 신경 쓰이십니까? 쓰이겠죠. 그냥 어떤 의미에서 신경이 쓰이십니까?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경쟁자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고 받아들여야죠. 쓰인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의 강점에 비교돼서 내가 이런 약점이 있다고 비춰지겠구나.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언론들이 지나칠 만큼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화재 원인은 이거 하나인데 언론은 한 50가지 원인을 분석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모든 것을 다 의식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네. 사실은 이낙연 의원은 정치는 오래 하셨고 도지사까지 하셨지만 대중 정치인으로 등장하신 건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분이구나. 그 감을 이제 사람들이 가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당대표로 뭘 하실 거냐 보다 이낙연은 어떤 사람이지? 그거를 더 궁금해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는 건데, 그러면 당대표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먼저 뭘 하실 겁니까? 당대표가 되시면? 뭐 국회에서 뭘 한다, 당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다 아실 거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삶의 현장을 다니고 싶어요. 삶의 현장이야말로 정치의 교과서입니다. 시장 다니고 그런 건 뻔한 패턴이라. 시장도 가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충청북도 음성을 다녀왔는데요. 복숭아가 많이 떨어졌어요. 기상이변이 얼마나 심해졌냐 그러면요. 원래 복숭아 농사의 매력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재해를 덜 받아요. 1번이. 왜 그러냐 그러면 수확철이 장마 끝난 뒤 태풍 오기 전에 딱 수확철이에요. 그래서 재해를 덜 두려워해도 돼요. 복숭아가. 두 번째는 보관성이 약해서 외국산 복숭아가 거의 없어요. 그것이 복숭아 농사의 매력인데 기후변화 때문에 장마가 올해처럼 늦게 오고 길게 가버리면 바로 태풍하고 붙어서 오잖아요. 바로 첫 번째 매력이 지금 도전받은 거죠. 이거 앞으로 복숭아 농사는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농민들. 복숭아 한두 개 깎아서 먹으면서 올해 농사는 어땠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값은 어때요? 맛은 잘 들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 보통은 수해 복구 현장이라든가 이재민 현장이나 그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의원님 강점이 거기에 있네요. 굉장히 구체적이다. 삶이란 건 늘 구체적이죠. 구체적이고 디테일하다. 원래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죠. 그래야 대화가 돼요. 그냥 대화하는 척하고 오잖아요, 보통. 떡볶이 먹고. 그래서는 안 되죠. 왜 웃으시는지 짐작이 가는데요. 제가 그 지사가 되고자 해서 2년 동안 삶의 현장을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가면 카카오 스토리에 그 사진과 글을 올렸어요. 한 600일쯤 다녔을 겁니다.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글과 사진을 모아서 책을 쓴 아마 최초의 사람이 절 거예요. 거기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예를 들면 대파 얘기를 해드릴게요. 대파. 대파 상품은 어떤 게 상품이에요? 하얀 모가지 부분. 그걸 연백부라고 불러요. 연백이란 건 우유 빛깔 나는 백색이다. 이게 30cm 한 자가 넘으면 상품이라 쳐요. 근데 상품이 나오려면 북도두다의 북자가 농업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흙을 쌓아주는 걸 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광합성을 위해서 모가지가 길어져요. 햇볕을 보기 위해. 또 흙을 쌓아주면 더 길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흙이 흘러내리지 않아야 되죠. 보통 갯벌로 쌓아주는 쪽에서 상품이 나와요. 모래 땅에서는 상품이 안 나와요. 점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 흘러내려 버리니까. 그래서 모가지가 짧고 바로 펄은 잎사귀가 나와 버리죠. 그런 대파는 이렇게 비싼 제품이 안 나오죠.
이를테면 그런 삶의 얘기들이 현장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그런 책이죠. 재밌어요. 그게 꼭 농업 현장이기만 합니까? 아니, 공장도 마찬가지 있을 수 있죠. 공장에 가시면 뭘 하십니까? 작은 기술 하나가 제품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맥주 거품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예.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짧게 그것까지만 해보죠. 한국 맥주에 오랜 숙제가 있었어요. 거품이 많이 나지 않고 어쩌다 거품이 나도 금방 사그라들어요. 그 숙제를 몇십 년 동안 해결을 못했습니다. 거품이 많이 나고 오래 버틸 수 있게 하는, 최근에야 그 기술이 조금 개발됐어요. 그 기술을 어떻게 습득했던가 하는 비화를 제가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구나. 삶의 현장에 가깝고. 예. 최근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정부가 제안하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는 것, 일단 그것이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시작이죠. 방향은 맞습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그럴 수밖에. 아니, 이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변화 과정에서의 부작용이나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치는 않고요. 균형 발전, 자금의 유동성을 산업자금으로 돌리는 일,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죠. 대통령의 의지는 확실해요? 당연하죠. 네. 당의 의지도 확실하고. 대통령께서 굉장히 아프시겠죠. 의지는 강력한데 그 정책 수단들이 원하는 만큼 효과를 못 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게 됐죠. 근데 본인의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당연하죠. 그 누구보다도 강하실 겁니다. 그 누구보다.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의원님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치를 한두 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안정으로 가야 되고요. 비정상적으로 오른 부분은 거품이 꺼져줘야 되죠. 부동산으로 더 이상 재테크 수단으로 삼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않는 사회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집 가지고 큰 돈을 벌겠다고 하는 꿈이 무산될 수 있게 해야 돼요. 아예 그런 생각을 못 갖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땅이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럴 때 땅 사둬야 한다고 또 쫓아다니는 사람도 또 나오더라고요. 예. 보통 부동산 정책을 쓰면 거래가 끊기는데 어제 오늘 들어보니까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도 들려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새로 생기게 될 부담이 굉장히 무거우니까요. 네, 그래서 효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온다면 혹은 이런 사람이라면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도 있다. 야당의 주자 중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 안 해봤습니다. 김부겸 후보, 박주민 후보 생각하느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있죠. 그럼 단점 위주로. 단점이요? 예. 아이고 무슨 시간을 그렇게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상한 분이야. 수많은 인터뷰를 해왔는데 정치인마다 다 고유한 코드들이 있어요. 의원님이 가장 이상한 축에 듭니다. 지난번 뉴스공장 인터뷰할 때도 그 취지는 이제 앞에 인터뷰에서 본인이 못한 얘기를 하라는 시간이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를 오히려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저거 전화 끊고 난 뒤에 무슨 말씀 했더구만요. 예, 괜히 연결했다. 아니,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필요 이상의 말을 했구나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나면 굉장히 허전해요. 근데 이제 우리 김어준 선생 같은 분의 생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넌 말 많이 하면 기분 좋은데. 예. 언론의 생업에도 지장을 줄 때가 있죠. 전당대회는 자꾸 대권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당대표를 선택할 때도 이것도 영향을 미쳐요.
대권 주자로서의 이낙연에 대한 나의 평가가 어떻기 때문에 당대표로 선택을 해야지 하고는 하지 말아야지 영향을 미치고 연결된 사안이라 제가 여쭤보는 건데,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빼고 본인한테 부족한 게 있으십니까 혹시?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했죠.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대변인이었고, 그리고 문재인의 총리를 하셨고, 대통령들을 가까이 보셨잖아요. 모름지기 대통령이란 이런 상도 있으실 것이고, 근데 이제 본인이 거기 대입해놓고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 내가 좀 부족할 것 같아. 이런 게 있으십니까? 세 분 대통령님은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장점을 가지신 분들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역사는 이어달리기다. 릴레이다. 그러면 그 뒤를 이어달릴 만한 준비가 돼 있을까 하는 건 큰 걱정이죠. 문재인이 넘겨준 바톤을 받고 내가 이어달리려고 한다면 걱정되는 대목이 뭐냐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신 크나큰 장점은 인내심이 참 강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세요. 치밀하시다. 예. 사람들은 절더러 치밀하고 완벽주의자다 그러는데 제가 어떤 것을 빈틈없게 만든다고 해서 대통령께 보고 드리면 빈틈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뭘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렇구나.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또는 빠져 있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떡합니까? 꼼꼼한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하면 예. 수석들 아주 고생했겠네. 당신께서 골똘하게 생각하신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미치지 못한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준비했던 것이 몹시 허술하구나 하는 걸 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 이것도 참 탁월하시고요. 그것도 제가 쫓아가기 어렵고, 특히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그 깊은 생각, 이런 건 참 본받기 힘들죠. 그것도 보완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하도 많아서요. 보완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배출한 세 분 대통령님 뵈면 높은 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늘 들지요. 저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죠. 이런 분이에요. 예, 당 대표가 되시면 되시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되신다면 또 한 번 나와주세요. 예, 그럴게요. 저희는 이낙연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예. 마구 파헤치고 싶어요. 뭐 그렇게 팔 것도 없어요. 단출하게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당의 대표가 되면 훨씬 더 국민들께 많이 설명해 드려야겠다. 더 알기 쉽게 수긍하실 만큼 설명해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대표로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가시죠. 예, 전당대회가 29일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를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당선되더라도 당선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기국회가 시작돼요. 9월 1일이 정기국회 시작입니다. 연말까지 넉 달 동안 내리 국회가 열릴 거예요. 그 넉 달 동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요. 그걸 제대로 하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민주당도 거대 여당으로서 안착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결판나는 게 그 넉 달입니다. 그 넉 달을 대처하는데 제가 좀 더 낫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넉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임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이 위중한 국면을 넘어가는데 저한테 그 기회와 책임을 맡겨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독특한 화법입니다. 다들 자기만의 화법이 있는데 이낙연은 참 독특한 화법이에요.